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금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죠. 근데 중간 선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의 중간 지점인, 그러니까 2년 차 마지막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그 의회.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연방 관공서의 여러 주요 보직들, 예를 들면 뭐 주지사라든지 의회 또 주 검찰총장도 요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의석 전체 그리고 상원 100석 중에서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마 33에서 34석 정도 상원 선거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선거,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중간 선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알려진 대체적인 평가는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중간 선거, 중간 평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862년 이후 지금까지 한 40번 정도 중간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중에 보면 36번에서 미국 대통령에 속한 당의 의석수가 줄었어요. 이 말은 중간 선거라는 것이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중간 평가 그리고 향후 전국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2022년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금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미국 국내 정치 동향은 물론이고 2024년에 치러질 차기 미국 대선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시 권좌 보기를 내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미 의회 판세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상원은 50대 50으로 규정이 잡혀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원은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하원은 222석 대 212석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여론조사를 쭉 보면 아마도 상원은 민주당이 그럭저럭 수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는데 이 하원은 공화당이 상당수 의석을 탈취해서 아마도 하원은 상원 그 공화당이 우세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원 하원이 분열된 이런 정국이 될 것이고 만일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소위 이제 분점 정부라는 거죠.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이런 상황.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어젠다가 일단 국내 정치에서 제약을 받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아마 외교 정책에도 일정 부분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 어떤 변수들을 좀 주의해서 해서 봐야 될까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 중간 선거는 주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대체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보다는. 그래서 금년 중간 선거 11월에 핵심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짚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죠. 침체된 국내 경기 그리고 거시 경제 회복 능력.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미국만은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된 거죠.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인플레가 심하다는 그 뉴스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예를 들어 자동차 휘발유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필품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체로 경기가 안 좋으면 유권자들은 이 현 집권당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행정부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내놓은 게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안이 있죠. 그래서 그 IRA 법의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해서
미국 국내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인플레를 잡자 이런 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미국 그 자동차 그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의 경우 이제 보조금을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지급을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거나 혹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이 일정 부분 소요된 들어간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전기 자동차 이 보조금에서 배제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역시 이 국내 정치적인 이념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미국 정치의 보수화가 진행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그 추세에 힘입어서 대법원이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그 여성들의 임신 중절권 문제를 완전히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지 않게 된 주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총기 소지 권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항상 총기 소지를 지지를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 논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딪히는 어젠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 여러 입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국내 정치적인 분열이 큰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보는 또 다른 기준,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당 내부 계파 갈등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큰 구도는 물론 민주당 대 공화당의 그 대결 구도이지만 자세히 보면 양당 내부에도 굉장히 계파 갈등 그리고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의 계보로 이어지는 소위 중도 진보 노선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뉴 데모크рат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과격한 그 민주 진보 진영이 있어요. 인종, 여성, 그리고 성적 자유권,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 소위 마이너리티적인 성향이 강한 급진적인 세력이 그리고 좀 더 이제 경제 면에서도 과격한 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이 노선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기존 주류 민주당에 대한 좀그 반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복귀 문제가 큰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는 공화당 후보 중에서 그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복귀로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딕 체니 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은 트럼프의 복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아마 고민이 깊을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대선에 당선됐던 그 시절하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면 과연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공화당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그 중간 선거의 요인 중 하나는 뭐냐면 그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외교 분야에서의 평가 이게 일정 부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철군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혼란성을 잘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효과적인 대응을 별로 못했다 하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여파로 미국 내 인플레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미중 간에 지금 본격적인 전략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에서 그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인 판세는 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117대 의회 구성은 하원에서 220대 212로 민주당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상하원 모두가 민주당이 우세한 소위 단점 정부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대통령 어젠다를 수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득세를 할 경우에,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이 감소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은 예를 들어서 의회는 공화당이 될 경우에 이렇게 대통령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분점 정부, 디바이드드 가버먼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점 정부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브레이크를 자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젠다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종합해보고 또 미국 내에서 이 정치 전망 사이트를 쭉 둘러보면 상원은 어느 정도 민주당이 수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여러 의석을 탈취해서 아마도 하원은 공화당 우세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양당 분할 지배 가능성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완전 분전 정부보다는 타격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의 그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하원 전원하고 그다음에 상원 3분의 1 이번에는 35석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주지사 선거예요. 30몇 주에서 지금 주지사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선거 결과가 대체로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그 임기 후반부를 끌고 나가는데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점 정부가 성립될 경우에 과연 미국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같은 당이 지배하는 단점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젠다가 훨씬 추진하기가 수월하죠. 왜냐하면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정 정부가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연 대통령이 얼마나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정국 운영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 혹은 양극화가 어느 나라나 다 극심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전 정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자기 어젠다를 끝까지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동력이 빠지게 되겠죠. 물론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지금 초당적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어젠다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 및 러시아 견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국방 예산, 이런 법안은 아마 초당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것. 이건 공화당이 집권 의회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미국 주요 어젠다로 이제 추진이 될 것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분점 정부가 된다면 이 바이든이 갈수록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금년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까지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겠죠. 만일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좀 민주당이 좀 치명적인 크게 패배를 한다면 아마 바이든이 다시 출마하기는 연임을 위해서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패배를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를 또 모색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중간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번 중간선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선거 이후에 또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아무래도 외교 정책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여파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간선거에서 외교정책 자체가 가지는 변수로서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대체로 국내 정치 혹은 대통령 어젠다 위주로 이제 중간선거가 치러지는데,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 예를 들어서 분점 정부가 된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여러 가지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공화당의 입김이 더 세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미국도 불가피하게 부득이 좀 더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사실은 초당적인 미국 이익 우선주의라는 이 초당파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분점 정부가 된다면 아마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상당히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서방을 연대시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맞서는 이런 건데, 아마 거기에도 일정 부분 동력이 빠지고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리더십이 G7 국가들에게 별로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뭐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일부 국가들도 러시아의 그 값싼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전 정부가 돼서 바이든의 리더십이 더 약화된다면 이렇게 서방을 단합시키는 미국의 역할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변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는 뭐 대중국 정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에 대한 강경론, 이것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하겠다. 이건 이미 미국 그 여야 모두가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사람들 뭐 그 관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도 이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군사적인 대결은 안 하겠지만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여기 이런 공감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소위 그 반도체, 중국이 이 반도체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대만, 한국, 미국을 묶어서 소위 칩4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전략도 사실은 트럼프 시대에 시작된 이제 대중국 강경 노선, 이 안보적인 경쟁, 경제적인 경쟁,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 이 모두를 사실은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리는데,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적으로 아태지적 회귀 전략이라는 걸 폈는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승계를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사실은 방향성은 뭐 브로드하게 제시가 됐는데 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인도 태평양 전략 중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예를 들어서 쿼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IPEF라는 게 있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일부 전략을 제외한다면 아직까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그 일반적인 계략적인 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이제 규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자체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외교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은 이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동맹과 우방을 결속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에 부담을 나누는 이런 입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대북 정책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북 정책은 미국의 그 행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중간선거 이후에 외교를 바뀐다면 아마 이 북한 대북 정책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관심사는 역시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대해서 서방을 어떻게 결속시킬 것인가. 여기에 지금 거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금년 초부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량 더 강화하기 위해 아주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로 다시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소위 핵 무력 법안을 공식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게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 지도부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으면 북한 군부가 자동적으로 핵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위험한 핵 독트린을 이제 명문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대북 비핵화 그리고 대북 압박을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노력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대외 전략의 우선순위는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금년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 바이든 임기 아직도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도 바이든 임기 2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00%이 중간선거 결과를 예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또 미국에서 이 중간선거 평가는 항상 집권당의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 결과 자체를 갖고 일희일비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함의가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미 통상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미리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비할 이런 필요는 충분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국제 질서의 교란 행위,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거버넌스가 잘 안 되고 있고 국제 기구도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소위 신냉전 기류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대외 외교 정책을 국제 정세의 혼란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종의 소위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리질리언스. 그게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처한 여러 국가들과 좀 더 좋은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대처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국가 전략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8일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중간선거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함께 간단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 바이든 민주당이 지금 상하 하원 모두를 이제 집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 중간선거 간단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